안녕하세요, 국수역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카톨릭 개혁, 교회 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카톨릭 개혁은 이제 신교에서는 반동 종교 회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서기에서 내용을 좀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트리니트 공예에 관련된 내용이죠. 잠깐만요. 예, 네. 자, 첫 번째가 트리니트 공예. 두 번째가 종교재판소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 금소목록 작성. 네 번째가 예수의 어,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뭐 종교재판소하고 금소목록 작성은 이단하고 이제 방제하고 관련돼 있죠. 신교를 학대하는 거를 방지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어, 종교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자 카톨릭 교회도 자신만 할 수 없었다. 그래야 스스로 교리를 다듬고 각종 폐단을 시행하면서 프로테스탄트의 반격에 나섰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의 목적이 있죠. 카톨릭 종교개혁의 목적. 이게 이제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죠. 먼저 이제 살펴볼 곳이 트렌트 공예예요. 자, 트렌트 공예를 통해서 어, 카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기본적인 교리를 재확인했다. 그럼 기본적인 교리가 이제 뭐가 있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과 더불어 카톨릭 교회의 정통에도 계시로서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러니까 전승을 이제 인정받은 거죠. 카톨릭 교회에서 예전부터는 전승이 있어요. 예, 이 전승을 뭐냐면 진리의 근원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구원 방법에서 신앙뿐만 아니라 그 만약 선했던 구제도 필요하며 이게 이제 선행이라는 건 칠성사죠. 그리고 인간의 뜻에 인간에게는 신의 뜻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자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신교들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본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실성사가 유효하다. 이런 건데, 실성사는 앞에 이제 선행하고 연결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걸 재확인한 거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교리 외에도 여러 가지 카톨릭의 부정부패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 있죠. 그래서 성직 매매나 뇌물로 인한 겸직 근무를 기인하는 부재 성직자를 없애고 성직자의 프리미엄성을 위해서 교육도 검토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혁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트렌트 공예 자체가 이렇게 뭐 나름대로 분열된 서유럽 기독교 세계를 다시 통일하는 데는 그 다시 통일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트렌트 공예가 분열된 서유럽 자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계속 말을 걸어서 자 트렌트 공예는 분열된 서유럽 기독교 세계를 다시 통일하지 못했지만 20세기 이래까지 이제 카톨릭 교회 이후했던 이제 종교적 실천적 핵심성을 결정을 했죠. 예, 그냥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자, 거의 관련된 내용은 서강제에 있는데 예, 서강제 관련된 내용을 일단 더 살펴보기도 하죠. 자, 트렌트 공예만 안 하니 교황청 자체의 내부와 내부의 반성과 자숙이 반영되면서 르네상스적인 어떤 세속적이고 학력적 분위기가 일소되었다. 더불어서 아까 이제 두 번째 종교재판소 관련된 내용 있죠. 자, 종교재판소를 강화하고 금소 목록을 이제 작성해서 이걸 통해서 이단을 이제 방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온 것이 이제 예수회라는 조직이죠. 이것도 뭐 예전에 기춘에 나왔던 거죠. 자, 이 예수회라는 새로운 교단이 그때 만들어졌는데요. 자, 예수회는 군인 출신이었던 그 노요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이 사람도 이름을 외워두셔야죠. 자, 그래서 1540년 교황의 정식 인가를 받고 카톨릭 세력의 회복과 확장에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성도 수도사는 2년간 견습 기간과 다시 10년간의 어떤 수학 기간을 거쳐서 상위자에 대한 절대 순종, 그리고 특히 교황에 대한 절대 순종을 사용함으로써 교단 내 단결을 강화하고 교황 직속을 가장 충실한 집단이 됐다. 자, 이때 이제 교황을 거의 이제 절대적인 이제 숭배를 하는데, 그때 이론적 바탕이 됐던 것이 뭐냐면 그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교황 무오류설이죠. 그래서 교황이 신은 것을 껌다고 하면 그게 그냥 검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예수의 활동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 재판의 강화와 예수 활동으로 이탈리아와 에스파냐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고, 예수회가 다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남부 독일과 폴란드 등을 카톨릭 복구시키는데 큰 주된 역할을 했다는 거. 자, 특히 이제 남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지역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농민 전쟁이 발생한 지역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의 활동도 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루터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카톨릭을 다시 돌아가는데 역할을 했다. 그다음 때마치 또 지리산의 발견으로 그 진출의 길을 열린 아메리카 대륙과 특히 아시아에 대한 전도 사업에도 다른 수도와 함께 더불어 매는 활약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세, 그 세 번째는 교세복과 해외 전도 사업 외에도 예수에는 교육 활동도 중요시했고요. 그들의 부속 학교는 당대 지배층의 엘리트 양속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활동 내용도 예전에 기초율 관련돼서 이제 쓰라고 나온 적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서강제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서강제. 자, 카톨릭 종교 개혁 서강제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카톨릭 종교 개혁의 서강제에서는 이걸 이제 트렌트 공의회와 예수의 크게 두 개 분류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죠. 자, 루터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으로 인해 카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 이제 카톨릭 교회는 개신교의 도전에 맞서 교리를 확고하게 재정립하고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16세기 카톨릭 교회의 대대적인 갱신 운동을 가리켜 카톨릭 종교개혁 혹은 반종교개혁이라고 불렸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역사학자들 입장은 누구 입장이에요? 신교들 입장이겠죠? 말 좀 듣네요. 신교들 입장이 아니라 역사학자 안에서도 두 개가 나눠지는데 이때 이제 카톨릭 종교개혁을 불렸던 애들은 이걸 구교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반종교개혁, 반동종교개혁이라고 이제 불렸던 거는 신교 입장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각자 이제 평가가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종교개혁 핵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트렌트에서 예, 트렌토라고 하는데 트렌트 공의회라고 이제 서양사학 개론에서는 그렇게 명칭을 붙이죠. 예. 하여튼 트렌토, 트렌트 공의회라고 할게요. 트렌토에서는 1545년에서 1564년에 개최한 공의회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카톨릭 교회는 개신교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카톨릭의 기본 교리를 제거하기는 동시에 교회 내부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앞에 이제 서기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없는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먼저 교황이 카톨릭 교회 수장으로서 지는 최고의 권위인 수의권을 제한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구원에서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도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채택했으며, 자, 이게 칠성사를 인정한다는 거죠. 연옥의 존재와 성인 공경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자, 연옥이라는 거와 뭐 성인 공경의 가치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카톨릭의 예전부터 계속 내려온 전승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진리의 근원을 성경과 함께 전승도 같이 이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사와 불같다 성경의 호력을 인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교회 폐단으로부터 지적되온 성직 매매와 성직 경직을 금지했고, 성직자의 독신 제도를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성직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걸 결의했다. 예, 아니,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결의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서 목록을 공표하는 등 카톨릭 교리에 위반되는 사상이 확산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동원해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여기와 이런 내용들은 없는 내용이죠. 이 금속 공포 같은 경우에는 트렌트 공예 밖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결정했다 이런 내용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총론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다 뭐 대사문서 판매 금지도 있어요. 이 대사문서라는 것은 면죄부 판매를 금지시킨 거야. 면죄부 자체를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자, 그 비록부터 해가 이 뒤에는 의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트렌트 공의회는 분열된 서유 기독교 세계를 다시 통일하지 못했지만 20세기 이후까지 카톨릭 교회에 유용했던 종교적 실천적 핵심사를 결정하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의와 관련된 거예요. 의의. 자, 그래서 있고, 그 뒤에 쭉 넘어보면 그다음 예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예수의 내용 보면, 자, 카톨릭 종교개혁에서는 새로 성립된 수도의 조직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율라가 그 교회의 인가를 받아 창설한 예수회다. 자, 예수회는 천빈간 순결 외에도 상급자에 대한 복종과 교황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존재 이유로 삼음으로써 교황 직속에 가장 충실한 집단이 되었다. 자, 예수회는 장기적이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 수많은 설교가와 조리문답 교사들을 배출해냈고, 소속 신부들이 귀족과 통치의 고위 신부로 활약하면서 이들로부터 정신적 영향을 행사했다. 그래서 예수의 선교사 같은 외교적인 활동도 되게 많이 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예수가 역점을 두었던 것은 교육과 선교 산업이었다. 예수에는 유럽 곳곳에 신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을 세워 학식 있고 능력 있는 성직자들 배출해냈으며, 한때 개신교로 개종했던 유럽의 여러 지역을 재카톨릭하는 데도 앞장섰다. 예수의 활동은 비단 유럽 내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16세기 들어와 유럽의 무용로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유럽인들이 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예수의 소속 선교사들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일찌감치 해외 진출 지역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일례로 예수의 신부였던 마테오 니치는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중국 명나라에 머물면서 천주교 외에 지리학이나 기하학 같은 서양의 학문을 전수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의 문명 교류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자, 카톨릭 종교개혁 결과 개신교의 등장으로 한때 수세에 몰렸던 카톨릭 교회는 다시 자신감을 회복해 할 수 있었다. 16세기 중엽에 유럽의 거의 절반이 개신교 진영에 속했지만 100년 후에 단지 5분의 1만이 개신교 신앙을 계속 고수한 데는 폭력적인 종교 전쟁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카톨릭의 종교개혁의 개혁 성과를 거둔 성과가 주요하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그 결과예요. 네. 종교개혁 이제 결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보면, 자, 종교개혁과 카톨릭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서유럽의 기독교 세계와 서방의 라틴 교회의 종교적 통일성 영원히 상실되고 말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세 보편교회의 수장 역할을 자유했던 교황권의 위세는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혔고, 이후 유럽인들은 위그노 전쟁이나 30년 전쟁 같은 피비린 나는 종교 전쟁에 참여를 힘쓰게 되었다. 자, 오랜 종교 전쟁에 지친 각국의 군주들은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적극적 통치권을 강화했고, 가족, 교육제도, 빈민구 같은 정통적인 교회가 담당했던 영역을 세속 당국이 적극적으로 간장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 국가의 역할이 크게 늘면서 종교개혁은 장기적 근대국가 추진에 이바지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카톨릭 종교개혁이나 어떤 종교개혁 이후 등 점점 종교와 이제 종교가 국가 역할을 대신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왕국, 하나의 이런 종교라는 원칙이 점점 깨지면서 30년 전쟁에서는 이 종교는 개인이 선택한 자유의 문제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가 이제 인정됐다. 종교의 어떤 토레랑스, 관용이 인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 이번에 서양사 총론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서양사 총론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서양사 총론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설명하고 있어요. 카톨릭 혁신 운동을. 그래서 개혁 교황과 트렌트 공예, 예수회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문에 나왔던 것이 개혁 교황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할 때 이 개혁 교황 관련돼서 한번 얘기했을까. 그 안에서 이제 파벌이 형성돼갖고 이도 트렌트 공예가 이제 개최된 과정까지 이 내용이 서총에서 있어요. 서총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고 앞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요 뒷부분만 이제 줘볼게요. 여기부터 개혁 교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해진흥사업과 세속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르네상스 교황의 시대는 지나가고 1534년에 바오로 3세가 교황이 되면서 개혁 공황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 바오로 3세 이외에도 바오로 4세, 비오 4세, 비오 5세, 그레고리 13세, 식스토 5세 등 교회개혁에 적극적 동참했다. 자, 그들은 재임 기간 중 추기경과 교회법정, 주교들로부터 하급 성직자 이르기까지 모든 성직자들의 윤리성을 확립하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정책을 견제했다. 먼저 이제 바오르 3세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오르 3세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유능한 인물들을 상급 성직자로 임명하고 가족적 이익과 사기를 추구하는 것을 배격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래서 네포리즘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배격을 했죠. 예전에 교황들은 자신들의 어떤 가족들을 이제 주로 임명하고 측근들 임명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배격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지한 개혁 주장자들은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교회 안의 부패를 지적하고 또한 이교들에 대한 대책을 제의하기도 했다. 자, 개혁 교황에게 진언하는 개혁자들 중에 대체 두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베네치아 출신의 후모니스트 추기였던 콘타리니파고 다른 한편 나폴리 출신의 카라파파다 발음하기 좋은데 카라파파다. 자, 여기에서 이제 콘탈리는 프로테스탄트 타협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고 카톨릭 교회에 대해 자유로운 해석도 시도했다. 뭔가 약간 온건적이고 이제 타협적인 인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바울 3세 시대 초기에 이 콘타리파는 교황에게 영향을 미친 한편 신성 로망자인 칼 5세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프로테스탄트 통합을 목표.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와 융합 그게 하야해야지 통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목적은 이제 통합이 목적이야. 그래서 1541년에 랭게스부르크 대화를 시도하기까지 했다. 자, 콘타리니는 카톨릭 측을 대표하고 말랑이톤이 프로테스탄트 측에서 대표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탄 없이 위경변을 했다.
그러나 상호 간에 상당한 이해 증진에도 성사 문제를 둘러싸고 결려되고 말았다. 자, 이는 매우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조차도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측의 양측이 타협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증한 사례다. 자, 이후 이제 타협의 주장이 기울어지고, 타협에 대한 주장이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카라파가 특색이있다. 이 카라파는 좀 강경파예요. 그 카라파는 이단 운동을 탄압하고 교리나 의식의 변화를 반대하는 비타협적 강경파의 대표적입니다. 그는 1555년에 교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오르 3세의 개혁 정책을 계승했는데, 이 교황이 바오르 4세죠. 파울 4세라고 되어 있는데 바오르라고 이제 또 발음할 수 있죠. 그러면 이탈리아 경우도 스페인 같이 종교 재판소를 이제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탄압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렌트 공의를 볼게요. 자, 개혁 교황의 활동을 보강 지지하는 프로테스탄트 운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종교회의가 수립됐고요. 1545년에 바오르 3세는 이탈리아 북쪽 국경 근처 신성로마 제국 튜르 지방에 트렌트 공의회를 개최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저희 트렌트 공의회라고 할게요. 이게 발음하기가 좀 편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자, 하여튼 트렌트 공의회를 주도한 교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데, 즉 1차는 바오르 3세 시대 때, 그 다음에 2차는 율리오 이제 3세 시대 때, 그 다음에 비오 4세 시대 때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렌트 공의회 토의는 그 각 지역의 대표 간의 일치를 보기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공의의 목적과 결과는 카톨릭 교회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과는 카톨릭 교회의 체증적인 확인이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프로테스탄트 측에서 비판하고 도전한 카톨릭 교회 내용을 조금도 흔들림없이 정통교회를 확고히 선포했다. 선행은 영적 고행의 필수 불가의 것이며, 성번화가 그다음에 연옥에 대한 믿음, 성자 공경은 모두 카톨릭 종교 체계의 필수적인 요소로 선언했다. 자, 이 성변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변환은 뭐냐면 하체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체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뉴턴은 뭐 공체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추필쿠니는 그냥 이거는 상징적 행위다. 그리고 칼뱅은 성령 임재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체설 부정했죠. 근데 하체설 인정했다는 거. 자, 트렌트 공의회는 또 교황의 권위와 그 우월성을 확실히 다져놓았으며, 성서와 함께 모든 정통적인 관례를 보수한 걸 원칙으로 재천명했다. 자, 성서와 정통은 전승이라고 하죠. 그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하며, 라틴어파 성경 등 불가타의 권위 또 크게 보수될 것임을 확인했다. 자, 이와 같이 교리학과 정통 교수단은 그 대원칙을 확정한 세네트 공회는 그 밖에도 실제 계획에 관련된 법령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교회 내의 권한 남용과 세패 근절, 성직 계층의 기강을 확립하는 문제도 그것이었다. 예컨대 대사 증서의 편매를 금지하고, 여기에 대사 증서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 면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사의 행위죠. 면벌부 자체가. 네. 그래서 있는데 판매를 금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사 증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판매를 금지하는 거야. 근데 이제 대사 문서 자체, 그러니까 면벌부 자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갖고 돈을 벌기 위한 거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판매를 금지한다는 거는 그 나중에 들어가면 이 대사 증서 이제 발매를 안 하게 돼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사문화되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대사 증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만 금지했는데, 대사 증서 자체가 돈 주고 이제 예전부터 받았던 거 발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어지게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성직자 경직자에 없으며, 성직자 교육을 위해서 고구당의 신학교를 하나씩 세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카톨릭 신도의 신앙에 해온 금소 목록을 작성하고 종고 재판소 기능 강화했다. 자, 그리고 이제 1564년에
교황 비유사세가 선포하고 9회 식슨 5세 때 목록 총납이라는 것들을 이제 확정한 후 이 총납은 오늘날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금소 목록 총납 관련된 내용인데 금소 목록 총납은 좀 이따 1960년대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금소 이제 목립기하고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60년대 정도인가 그때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이제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 게 있고 종교재판소 볼게요. 종교재판소는 이제 앞에서 금소 목록이나 다 트렌트 공리에서 결정한 내용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트렌트 공리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종교재판소는 13세기에 성립되어 남프랑스의 이단 탄압의 효과를 보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재판소가 처음 설치한 것은 언제 때냐면 알비파 십자군 있죠. 이때 이제 설치된 거야. 15세기 말 스페인에 이제 다시 설치됐다. 스페인에서 거둔 효과가 컸기 때문에 교황 바오르 3세 때 교황 직속의 재판소가 설치됐고 종교재판소에서 용의자는 비밀리 고문당하기도 했으며 이단자의 국가에게 넘겨져 하형에 처하기도 했다. 자, 종교재판소가 가장 성공을 거둔 지역은 정통적 카톨릭 세력이 강했던 스페인과 이탈리아죠. 그런데 이제 이하 대주주고 알프스 이북과 피레네 이북 지역 같은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신교들이 강세했던 지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예수회를 볼게요. 자,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강범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업적을 쌓은 기관은 예수회다. 자, 예수회의 창립자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키푸스코아의 출신의 귀족 이나시오 노율라다인데 노율라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사람은 스페인 출신이에요. 자, 그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칼 5세의 시하에 장교로 복무하는 중 스페인에 있던 파팔로니아 지방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입원하게 되었다. 자, 몇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및 그 밖의 성자들의 생애에 관한 독서를 하다가 심중의 변화를 겪고 여기에서 성령을 받다고 하죠. 보통 성령을 이제 보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는 세속 군주의 군대가 되기보다는 기독교의 군대를 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명칭 예수회라는 명칭 자체가 예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군대. 자, 노율라는 교육의 부족함을 느끼고 33세 라틴을 배우고 1528년에 파리 대학에 입학해서 7년간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동지를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 중에 하비에르가 있었다. 하비에르, 샤비에르라고도 하죠. 자, 그들은 1537년경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슬람교를 개종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천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이탈리아 각지의 강론과 교육에 종사하게 되었다. 노율라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1539년에 스토에를 건설했는데 1540년 교황 바오르 3세는 이 스토에를 공식 인가하고 1541년 노율라는 총장으로 추천됐다. 예수의 이름을 가운데 스토에라는 뜻은 라틴어로 이게 라틴어 제가 발음 못하는데 예수의 군대라는 의미다 이렇게 있죠. 자, 라틴어 소시아테스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 한마디 예수회는 한마디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군대 조직이었다. 다른 수도 성직자들 같이 예수회는 회원은 수도 삼선사를 더하고 삼선사는 청빈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이제 선설하는 거죠. 자, 더하여 교황에 대한 특별한 복종을 서약했다. 예. 그래서 예수회는 공인 후 몇 년 만에 급속하게 성장하여 교황으로부터 여러 권리를 부여받았다. 1550년 교황 율리오 3세는 칙령을 내려 예수의 특권을 인정하였다. 자, 노율라는 영신순영이라는 것을 저수하여 개인적 경험을 적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경험을 적었다는 거야. 여기는. 자, 그 예수의 목적은 그 카톨릭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의 주요 사업은 청소년 교육, 그다음 신앙 선교 활동, 군주 제후된 봉사, 국제정치 사상의 장치상의 외교 활동이었다. 자, 예수의 활동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폴란드에서는 카톨릭 교세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바바리안, 남네덜란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남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은 그 카톨릭
강하죠.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네덜란드 지역 있죠. 여기는 그 신교도의 세력이 강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스파냐에서 독립전쟁을 할 때, 네덜란드 독립전쟁 할 때, 네덜란드, 남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이 참여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스페인 쪽으로 돌아간 이유가 이 종교 차이 때문에요. 지금도 벨기에가 네덜란드가 이 종교 차이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종교 차이 때문에.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아일랜드 증기에서 카톨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 예수회원들은 남북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까지 세계적 카톨릭 선교 카톨릭을 선교하였다. 자, 예수의 세력은 크게 확장되고 예수의 유럽 도처에 그래서 예수회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학교를 설립한 주체가 되었다. 이 사람들 대부분 이제 지식인 출신들이 많아요. 예. 그 예수회원은 유능한 교사였다. 그래서 예수회가 유럽사에 끼친 영향은 컸으며 특히 종교 동란 시대에 거치는 동안 각국의 정치와 종교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파악해 두시고요. 서양사 총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양사 총문이 더 내용이 더 많아요. 서계보다 훨씬. 그리고 좀 문장 자체가 좀 깔끔하게 적혀 있어. 그래서 서계 읽어보면 막 수식어가 되게 많죠. 좀 약간 내러티브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진짜 이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해갖고 설명책 테스트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읽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거든요. 체계화돼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뭐 시간 되실 때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서총이. 시험에 잘 안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빼긴 뺐는데 읽어보면 서기하고 같이 읽어보면 상당히 이게 뭐냐면 콜라보가 융합이 착하게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보충도 되고요. 예. 그래서 배경 지식을 형성하는데 큰 뭐냐면 도움은 되긴 되는데 여기까지 읽다가는 좀 약간 시간 안 되신 분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시간 되신 분은 한번 읽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서계로 넘어가죠. 자, 이 서계 보면 이제 그 옆에 종교개혁의 결과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이 읽어보시면 좀 약간 중구난방하고 과거까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하기 좀 힘들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이제 건너뛸게요. 네. 그래서 이제 건너뛰고 서양사 강좌에 있는 종교개혁 결과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적혀 있어. 네. 하여튼 일단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절대왕조 넘어갈게요. 절대왕조. 자, 절대왕정 부분은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주로 나오는 부분이 절대왕정의 어떤 성격, 예, 그리고 이제 절대왕정의 어떤 정치 구조, 그리고 절대왕정의 어떤 중상주의, 그리고 우리가 왕권 신수설 이런 그 절대왕정의 뒷받침 사상들이 있는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절대왕정 중에 스페인의 절대왕정하고 프랑스의 절대왕정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절대왕정 시기 때 또 왕조 정쟁도 같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초점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요거 좀 설명하기 전에 절대왕정 관련된 음, 그 내용을 좀 정리하고 나서 좀 볼게요. 잠깐만요. 전반적인 성격 관련된 내용을 좀 보죠. 자, 절대주의는 이제 정의를 보면 르네상스 시대부터 해갖고 계몽주의 시대까지 유럽의 일반화된 근대 국가 형태를 절대 왕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왕이 공공기족과 시민계층 중에 어느 누구에게 제약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때 이제 왕권 시설이 그걸 뒷받침하고 권력이 국왕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게 절대란 말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라든지 자 이제 이집트 고대 파라오처럼 완전히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 중세 시대 때 왕권보다는 좀 강했다. 그러니까 전에 시대보다 강했다는 의미라는 거. 요거 그 동시대에 있었던 어떤 저쪽 그 오스만 투르크라든지 그 중국의 왕조하고는 볼 때는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았어요. 상대적 의미에서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예. 자, 성립 배경을 보면
봉건적 정치 질서에서 중앙집권적 국토 통합하는 과정 왕의 역할이 강화되기 시작했고요. 교황과 공무원 제후대 지방 분권을 타파하면서 무력과 평화적인 방법은 이제 확대됐다. 그리고 국가 영역과 경제적 확대면서 국민의식이 형성됐고 상공업 발달, 특히 이제 부유자 계층들이 절대 왕권을 지지해 줬죠. 초창기 때. 자, 그다음에 노마벌 부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대 왕권의 특징이 이제 보면 아까쯤에 여기 두 개의 세력들, 봉건 세력들과 특권 세력들이 두 개 뭐냐면 지지를 바탕으로 했죠. 특권 세력들은 절대군주부터 이제 토지 소유권이나 기초구로서의 어떤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인정받았고, 그다음 특권 상인들은 얘들에게 돈을 주죠. 재정적 원조를 해주면서 그 얘들로부터 무역 독점권을 받았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동인도의 단위, 서인도의 단위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중상주의 실시했고, 그리고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양쪽 계급을 통해서 균형을 이뤘던 것이 절대 군주 시대 때 절대 왕권이었다. 자, 이런 견해는 세력 균형소 엥겔스가 주장을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한 다른 견해도 있긴 있어요. 네. 자, 하여튼 자, 그리고 이제 정치 인용으로서 왕권 신수를 기반한 전제 정치를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보댕이나 보슈에 같은 사람 있죠. 이 왕권 신수가 쉽지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 예전에 한 두세 번 나왔죠. 그리고 국민들도 초창기 때는 전쟁과 사회적 혼란기에 강력한 군주가 필요했다 보니까 중앙집권과 강력한 정부를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 특히 이제 부르주아 세력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유지가 됐죠. 물론 이제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때는 이제 부르주아 세력들하고 이제 뭐냐면 갈등을 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랬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정치 구조를 보면 신분제의 의회가 무력화되고요. 영역국가 민족의 문제가 관심이 가지면서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했다는 거. 그래서 관료제는 중상층과 시민계급 중심으로 이제 구성됐고 봉토가 아니라 녹봉을 지급했다는 거. 그리고 상비군도 뒀죠. 그래서 상비군들은 되게 이제 그 하층민 출신이나 용병 출신을 이제 충원해갖고 뒀는데 상비군들 항상 이제 군대에 상주하면서 돈을 받고 이제 했던 계층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경제사상으로는 그 중상주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상호평등을 배경으로 해서 지리산업 발견 이후에 상호평등이 있었죠. 배경으로 이제 있고 국내 상공업의 보호 및 육성, 보호무역, 식민지 경영에 주력했던 거, 정경유착이나 특허 회사들이 많았죠. 자, 그 다음에 성격을 보면 근대와 중세 가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대적 세력과 중세 세력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봉건적 자본주의와 근대적 요소 같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봉건적 요소로서는 귀족의 특권, 농민의 봉건적 부담, 신분제의 봉건적 특권과 종속 이런 것들, 그 중세적 집단이 종속돼 있었고요. 길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대적 요소는 중앙집권 체제, 자본주의 발전, 부유자 계층들의 성장을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치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든지 지금 통론에 있는 관점들은 엥겔스의 관점이죠. 계급 균형설이야. 그래서 귀족과 부자주의 균형 위에 있었다. 중세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같이 있었다. 이게 근데 이 엥겔스의 계급 균형선은 주로 서부 유럽 지역, 서유럽에서는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동유럽이나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균형선을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귀족과 부르주아의 균형이 동유럽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죠. 부르주아 세력들이 미약하다 보니까 이 보통 귀족들, 융커 귀족들이 절대 왕권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 왕권이 두 가지 속성, 그 근대적인가 봉건적 속성을 같이 있다는 것보다는 동유럽에서는요, 이 절대 왕정의 봉건적 성격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류의 절대 왕정의 특징인데, 자, 그래서 이제 서부 유럽의 농노제 해체 위기와 경제적 변화 적응해서 재평성의 새로운 지배체제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서유럽의 이제 농노제 해체 위기와 경제적 변화에 적응해서 새로운 지배체제가 이제 형성됐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동유럽은 오히려 농노제가 이제 강화됐죠.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융커 귀족들이 등장했고 이 융커 귀족들이 그 뭐냐면 이들 이제 절대 왕조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었죠. 이런 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동유럽의 절대왕정에 해당한다는 거. 근데 동유럽의 절대주의는 서유럽하고 좀 달라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고 서기에도 있는데 하여튼 그 자세한 건 그때 얘기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그 외에도 뭐 절대왕정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근대적 요소만 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서양사 강의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강의에 읽어보시면 근대적 요소가 강하다, 아니다, 봉건적 요소가 강하다는 견해도 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기술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서양사 개론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치 구조를 보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6세기나 18세기에 거친 시기를 이롭스는 절대 왕정 시대 또는 절대주의 시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절대주의라는 말과 절대 왕정이라는 말은 좀 다르죠. 절대 왕정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정치 체제의 정치 구조를 가리킨 말이지만 절대주의라는 것은 이걸 매기로 한 정치, 경제, 사회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야. 근데 보통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구별 안 하죠. 절대주의, 절대 왕정을 그냥 동의어로 이제 쓰고 그러는 건데, 자, 하여튼 자, 이 시기 때 이제 유럽 사회 봉건사회 탈피하여 근대적 발전 단계로 접어든 시기로서 유럽 근대사회 성립의 초기 단계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면에서 근대적 발전이 두드러지긴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봉건주의 요소가 세력이 남아있는 시기로서 그러한 봉건적 잔재가 절대 왕권의 전제 정치와 더불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일수하는 19세기 때 근대 시민사회가 산업은 일소되어 19세기 근대적 시민사회가 확립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계급 분영설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두 개 세력, 봉건적 세력과 근세력 세력이 같이 있었죠. 예, 부유제 세력과 귀족 세력. 결국에는 나중에 절대왕조 후반기에 들어가면 얘들이 타도되는데 얘들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시민혁명하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없어지게 되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19세기 들어가면 이제 근대적 시민사회가 열렸다. 자, 그래서 절대왕정 국가는 특징을 보면요. 이 특징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봉건제후에 지방분권 정치체를 지향하고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 통일이 이루어지고 행정과 사법, 군사면의 중앙집권적이 달성되면서 근대 초기 국가를 만다. 그래서 이제 국가 통일과 중앙 집권이 중심이 된 왕권이 매우 강했고 그 정치는 오늘날 시각에 보면 전제 정치다. 그러나 절대 왕권이라는 표현이 시사함과는 달리 왕권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인 의미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중세 시대 때 왕권보다 강했다는 거지. 그 동시에 있었던 또 예전에 있었던 고대 이집트 파라오나 그 다음에 로마 황제들 전제 정치에 비하면 훨씬 느슨하고 여러 제약과 견제 사역이 있었다. 자, 그러므로 절대 왕정에서 왕권의 절대성은 중세 봉건적 권력 분산에 대비한 절대성이고 보다 더 구체적인 정치적 대립이 발생할 때 국가 내의 다른 세력에 대해서 왕권이 자기 의사를 간절시킬 정도에 상응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절대 왕정이라는 게 무조건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는 강했고 그 당시에 양쪽 여러 세력들이 대립하고 있을 때 자신의 발언권을 그 과정에서 왕권이 자신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었다. 이 정도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절대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두 가지 요소죠. 상비군하고 관료조직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군사조직은 상비군이죠. 절대왕정이란 군주가 그의 통제하에 있었던 군사 조직과 관료 조직을 지원을 받으면서 전용퇴 국가 권력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자, 이 경우 절대왕권의 효과적인 권력 행사를 도전받을 때 반대 세력, 이를테면 귀족이나 의회 또는 세습적 관료 집단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절대왕정의 본질적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여기에서 세습적 관료 집단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아마 이제 그걸 염두에 둘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료를 돈을 주고 살 수 있거든요. 지위를, 관료지위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에 이제 반해서 이제 프랑스에선 세습적 관료도 있는 반면에 또 국가 그 왕이 총회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뽑는 신흥 관료 집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흥 관료 집단을 통해서 세습적 관료 집단들 굴복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절대 왕조의 성립과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료제와 상비군이었다. 그래서 통치와 행정에 있어 전적으로 국왕에 의지했고 의존했고 국왕의 의사를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관료 집단의 발생과 이용은 왕권 강화의 중요한 척도이었으며 필요할 때 언제나 동원할 수 있는 상비군의 보유는 국왕화익은 봉건제적 구속을 타파하는 계기가 됐다. 관리는 그 대부분 귀족이 아닌 미천한 출신. 미천한 출신이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애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밑바닥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귀족 밑에 있는 이제 중상층을 얘기하죠. 그래서 중상층이나 시민계층 출신이었고 봉토가 아닌 녹봉을 지급했다. 보통 이제 중세 말기 때 등장한 합해봉 같은 거 있죠. 합해봉 같은 걸 지급했다. 왜냐면 봉토를 지급하면 이게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거냐. 분열된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녹봉을 지급한 거야. 그리고 관료 집단의 발생과 그 팽창은 자연 국가의 재정 지출을 증대시키게 되었고 관료 기구가 효율적으로 이를 상쇄시키는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재정 지출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군대를 유지하고 관료제들 유지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뭐 여기 두 가지 방법 있죠.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새롭게 성장했던 자본가부터 돈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통해서 징세권 확보나 이렇게 이제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료를 임용해서 돈을 드는 것보다는 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걷는 것 더 많기 때문에 뭐냐면 효율적이었다. 충분히 상쇄시킬 만큼 전자가 후자를 상쇄시킬 만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절대 그 왕정기의 이제 상비군 주연 용병이었다 이렇게 있는데 주의할 것은 용병은 상비군을 같이 설명하는 게 있는데 어미만 상비군하고 용병은 달라요. 용병은 계약제고 상비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직이죠. 얘는 비정규직이야. 그래서 용병도 있긴 있었어요. 용병도. 근데 용병 외에도 항상 주변 상비군도 같이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용병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좀 약간 그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그 싸울 때도 이제 불리하면 도망가고 그래요. 스위스 용병은 좀 다르긴 하는데 좀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용병도 주요 내용이 있지만 상비군이 꼭 용병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같이 이제 뭐 뭉뚱그려 서술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그때 이제 용병 집단의 대표적인 게 이제 스위스 용병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용병이 있죠. 독일 농민군으로 구성된 용병들이 있는데 랑크츠레이트하고 이제 란치클레이트라는 그 용병도 있어. 예. 자, 하여튼 자 용병은 그 목숨을 건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돈을 고용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후진 지역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층 출신으로 메꿔졌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농민 출신들 그리고 스위스 지역 좀 후진 지역이잖아요. 자, 15세기 후반부터 인구 증가는 유랑민을 증가시켰고 유랑민 증가는 사회 질서를 위협을 가했다. 그의 일부는 용병을 흡수했던 것은 부분적 실업을 해소하고 위험 분자인 나머지 유랑민들 억압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루었으며 상비군 유지는 상공업을 자극하고 전시에는 국나업자 무기제조업자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비군과 용병의 집단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군대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왕권은 봉건 체제에서 명분상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누렸고 중세말 이래 실질적인 어떤 권력을 강함으로써 그의 정통성을 내세울 수 있었다. 왕권의 정통성은 실질적으로 당시 지배층이나 지배 집단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었으며 절대 왕정의 성립과 더불어 나타난 왕권 신수설은
이런 절대 왕정의 정통성 옹호하고 절대 그 왕정의 정당을 하는 이데올로기에서 큰 목을 냈다 했는데, 이 왕권 신수설은 나중에 이제 뒤에 있어요. 예. 그 부분에 그때 한번 또 읽어보기로 하죠. 예. 여기다 이제 경제사상은 이제 뭘 더 추가할 수 있냐면, 네 번째 중상주의를 이제 추가할 수 있죠. 중상주의. 요 부분도 뒤에 있죠. 경제사상 부분에. 요거 이제 그때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절대왕정은 근대 국민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국민국가가 아니었다. 그래서 절대왕정은 종속적인 민중의 동질화의 기본 요소를 하나로 삼고 있으나 진정한 국민이 형성되지 않고 다만 절대주의 민족주의적 역사적 선행 조건의 민족주의는 아니었다. 이 말을 어렵게 쓰고 있는데 뭐냐면, 왕조국가 전에 이제 왕조국가 다음에 국민국가가 나가잖아요. 뒤에 얘기죠. 19세기 때. 그래서 국민국가 민족주의를 이제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 왕조국가 당시, 그러니까 왕조국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절대왕정 시대 때의 그 얘들은 국민이라고 보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얘들은, 국민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주체를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투표권을 통해서. 그거보다는 신민의 의미가 가깝죠. 신민. 그래서 애들이 절대왕조 때 종속된 이 민중은 식민이지 국민이 아니었다는 거. 예. 그리고 국민국가에는 민족주의가 등장을 했잖아요. 민족주의라는 건 민족에 대한 걸 이용해 갖고 어떤 정치적 이데올기를 행사하는 게 민족주의인데, 절대왕정 시기 때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들은 인식하고 있었어. 프랑스인, 뭐 영국인 이런 인식은 하고 있었죠. 이제 나중에 16, 17세기 넘어가면 그런 인식이 강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인식이 강했다고 해서 이게 민족주의와 연결되지 않아요. 민족주의라는 건 정치 이데올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민족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국가의 통합을 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민족주의인데, 민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 민족주의 단계는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뭐 고려 조선 시대 때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동포나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이데올기를 통해서, 민족주의 이데올기를 통해서 나를 통치한다? 그건 아니었죠. 그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국민이 아니라 시민이었고, 민족이라는 개념은 좀 있었지만 이게 이제 민족주의까지 발전되지 않았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내용들을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그러므로 절대 왕정에서는 왕조적 이해관계와 국민적 이해관계 미분화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왕조적 이해관계가 앞서 있었다. 자, 이거를 이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절대 왕정의 그 왕조 시대 때 일어난 절대 전쟁, 왕조 시대 때 왕조 전쟁의 특징하고 또 연결돼 있죠. 왕조 전쟁의 특징 중에 이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왕조적 이해관계하고 국민적 이해관계 미분했고, 그리고 왕조적 이해관계 더 앞섰다는 거. 여기 볼 수 있는 게 절대 그 왕조 시대 때 왕조 전쟁에서 영토 문제에서 그걸 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갖고 뭐 A 지역을 이제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B 지역이 독일인들이 많이 산다. 이렇게 하는데 전쟁을 했어. 프랑스가 독일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의 어떤 이제 왕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요 A 지역을 독일에서 줄 수 있고 B 지역을 프랑스에 넘길 수 있어. 예. 그거는 여기 살고 있는 이제 시민들, 뭐 국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이런 시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뭐예요? 왕들의 이해관계를 더 앞섰다는 거야. 예. 영토경이 됐다는 거죠. 얘네들 위기를 무시해버리고. 근데 지금이 만약 지금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큰일 나죠. 예. 그래서 미국이 뭐 이제 이라크를 공격해서 거기 점령했다고 해서 미국이 거기를 식민지화 삼지 않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어떤 국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손해보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부를 세우고 친미국가 세우려고 하지,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지 않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이런 국민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국민적 이해관계하고 왕조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그럴 경우는 왕조적 이해관계를 따랐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간직매매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서유럽의 절대주의와 동유럽의 절대주의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서유럽의 절대주의에 있었던 것이 그 간직매매, 프랑스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간직매매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재정 수입 확대로 행해졌는데, 앙리 4세는 1604년에
간직 보유자가 자신의 가치 6분의 1, 6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세를 납부하면, 그 매년마다 이제 뭐 세금을 납부하면 간직의 세습을 인정하는 제도를 인정했는데, 이걸 폴렌트 제도라고 하죠. 간직 매매, 특히 폴렌트 제도에 의해 세습적 관료 집단이 형성되자 왕권의 관계도 미묘해지고 국왕의 세습 관료 통제 고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세습적인 관료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요런 관료 집단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되게 이 관료 집단들이 그 고등법원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범법 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의 귀족을 두 개 나눌 때, 원래부터 귀족이었던 창건 귀족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간직 매매를 통해서 법간직을 사면서 귀족이 되는 범법 귀족도 있죠. 주로 돈 많은 부유주야들이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귀족을 매입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그 프랑스의 절대 왕정은 그럼 이런 세습적 관료 집단을만 가지고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능력에 의해서 또 선발된 또 관료 집단도 있었어. 두 개의 관료 집단을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습적 관료 집단과 신생들을 이제 능력에 따라서 선발한 관료 집단. 그래서 이들 그 후자를 통해서 전자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요. 절대 왕정의 이제 성격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계급 군영설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8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은 98번이에요. 자, 계급 군영설은 뭐냐? 절대왕정 성격에 관해서 일찍 엥게스는 가족 사유 재산 및 국가기원에서 서로 대립하는 계급들의 세력이 거의 동등하여 국가가 그들의 중재자로서 그 독립적 존재가 되는 예의적 시기가 있는 바, 그 유럽의 17세기, 18세기가 절대왕정이 바로 이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귀족과 부유주의 세력에 서로 균형을 이뤘던 관점이다. 그러니까 왕이 귀족과 부유주의를 서로 뭐냐면 균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귀족은 중세를 대변하고 있고요. 부르주아는 근대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형적인 이제 절대 왕권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엥겔스 해석은 마르크스주의뿐 아니라 비마르크스주의 역사들이 널리 수용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관점은 어디에만 적용할 수 있냐면, 그 부르주아 세력 때 어느 정도 성장한 서유럽에서만 적용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유럽 같은 국가에서, 러시아 국가 같은 국가에서 설명을 못해. 예. 자, 그러나 최근 일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엥게스의 일종의 개국 군영설을 거부하고 절대 왕정의 봉건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주로 이제 동유럽 지역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들에 의하면 절대 왕정은 재편성된 봉건적 지배 정치며 봉건 국가의 최종 단계란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프루시아나 오스트리아, 러시아 같은 동유럽 절대 왕정이 잘 어울린다. 왜냐하면 동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유제 세력들이 강하지 못하고 융코 귀족 같은 근세력들이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융코 귀족이 성장했던 건 앞에서 언급했죠. 서유럽이 막 자본주의가 이제 공건주의 해체될 때 오히려 동유럽은 그 대응해갖고 더 강화시켰어. 네. 그래서 이제 이래서 그 재판 농노제라고 하죠. 이래서 융코 귀족들이 등장했고, 이 융코 귀족들이 그 당시 그 절대 왕정에 들어가서 관료라든지 군인으로 활동하면서 절대 왕정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죠. 예. 자, 그래서 그렇다면 동유럽의 절대 왕정에 근대적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며, 다만 봉건적 성격의 서유럽의 절대 왕정에 비해서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봉건적 요소가 더 강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유럽하고 절대 왕정하고 이 서유럽의 절대 왕정은 좀 성격이 다르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단락을 좀 볼게요. 상기와 절대 왕정의 성격에 관한 두 해석은 주로 개국 구조의 시각에서 그 해석인데, 절대 왕정의 또 다른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거는 절대 왕정의 그 성립 과정에서 중세적 것을 첫째 붕괴한 것이 아니라 봉건적인 중세적 요소가 왕권을 굴복시키고 왕권을 굴복시키면서 온전했던 것이, 두 개의 요소가 상존돼 있다. 이것도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뭐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국 균형선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봉건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결과 중세 후반기에 출현한 거의 모든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따라서 저마다 독자적인 어떤 이권을 가진 집단이나 단체들이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실제로 잔존했다. 즉 여러 신분이나 지방, 자치도시, 상공 길드나 대학, 학회, 스토회와 교단 등 같은 종교단체의 특권 행사, 관료 집단이 그것들이며, 사실 절대 왕정 국가는 이러한 특정한 집단이나 단체들의 집단체이기도 하다. 그럼 이러한 집단이나 단체들이 부분적이고 이기적인 권리 추구를 방치할 경우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을 위험이 컸으며 국가 전체의 복지나 발전에 저해될 염려가 있다. 그제 절대왕정이 이들을 통제하고 통일된 가업을 융합시킬 필요가 있었고, 절대왕정은 완전하지 못했지만 이 가업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자, 그래서 양쪽에 이제 균형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절대왕정의 전제적 타도되고 봉건 전제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중세일의 독립적 자치적 집단과 단체 특권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프랑스 대혁명 때 국민의회에서 길드 폐지 조치를 내리게 되죠. 물론 길드 폐지는 이제 예전에 길드는 거의 형해화되고 이제 힘이 없었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이제 해체한 거죠. 하여튼 뒤에 다시 얘기하고요. 자, 절대왕정은 관료제와 또 상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또 전쟁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돈을 필요했어. 네. 국가의 통치에 많은 돈이 필요했고, 거기 위해서 이제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재원을 증대시켜서 중상주의로 알려진 일련의 경제 정책을 실시했다. 이 중상주의. 자, 중상주의는 국가가 직접 경제에 개입해 갖고 이 통제하면서 돈벌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돈벌이를. 그래서 중상주의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중궁주의하고 그다음 무역차익선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금을 많이 모으고자 하는 거죠. 금을 이제 재부의 근원으로 보고, 근데 금은 한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을 통해서 차익을 얻어서 금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더 적게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수출을 이제 키우려면 어떻게 했어요? 상품 가격의 어떤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품 그 상품의 어떤 가격 경쟁력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식민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식민지가 원료 공급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품 시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상품 경쟁력을 가격 경쟁력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공업을 육성하죠.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의 어떤 것을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잖아요. 대체 산업 같은 것들 육성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요건 또 뭐와 연결되냐면 그 공업 육성 정책과도 연결돼요. 이 무역 차익설 내용이. 예. 그 중공주의라고 또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12세기 이후에 유럽 경제는 자연 경제로부터 시장 경제에 전환되었고, 중세 말로부터 근대 초에 이러 화폐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했다. 당시 화폐는 금, 은이 주가 되었고, 초기에는 중상주의 화폐인 금이 바로 국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금을 많이 가질수록 나라가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금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중금주의라고 해요. 중금주의. 그래서 이렇게 금과 은 같은 화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측량화폐라고 해요. 측량화폐. 예. 기금속을 중심으로 하는 게 측량화폐인데, 그 가치가 포면 가치하고 실질 가치가 일치되는 그 측량화폐. 그래서 보통 이제 금속화폐들이 많은데 금, 은, 그다음 동 이런 것들이 이제 많죠. 그러나 그 금을 산출한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에스파냐 같은 신대륙에서 많은 금이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을 직접 획득할 길이 없었다. 자, 그러한 경우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부터 물건을 적게 사들이고, 그러니까 수입을 최대화시키고 대신에 외국에 많은 물건을 팔면, 수출을 많이 하면 차익만큼 금이 낳게 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고 그 차익을 얻는 방법이었다. 이걸 무역 차익설이라고 하는 차익설로 구체적 보호관세를 설치해 수입 억제하고 수출 장려책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살펴보면 무역 차익의 원천은 그 당시 결국 국내 공업 발달화에 의존했다고 보시면 된다. 한다고 하겠다. 자, 수입 대체 상품은 국내 생산은 물론이고 특히 수출 공업의 육성과 보호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 중상주의는 상업과 무용관이 아니라 나아가서 국내 공업과 보호 육성에 역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중시한 것은 해외 시민이다. 그래서 지리산의 발견 후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에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각국은 식민지 획득에 열을 올리게 되었으며 일단 식민지 획득하면 본국의 공업이나 상인들이 유리하게 식민지에 여러 제약을 가하고 통제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식민지가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상주의는 자유무역주의하고는 대체되는 거야. 네, 반대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상주의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국가의 간섭 통제 그리고 보호 육성을 내용하는 경제정책이었으나 자, 이 궁극의 목표는 국가 통일과 국가 권력의 증대였다. 어, 그래서 국가 통일과 국가 권력 증대였다. 자,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중상주의에 담겨진 국가주의는 근대 초에 유럽 각국에 있어 통일된 국가 건설에 포괄적 이데올기를 하였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입장으로 땐 중상주의가 상당히 나가빠진 사고방식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합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내용이 이제 있죠. 마지막 단락이 중상주의 필요성 관련된 내용이야. 자, 중상주의는 후에 자유방임주의 입장에서 비난과 공격을 받았으나 국내 상공이 미약하고 시민계획이 아직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던 근대 초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역사적 사명과 필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해외무역과 시민주의 등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후원은 불가피했다. 지금 입장부터 상당히 비합리적이지만 그 당시에 시민계획들이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시민주의들이나 이런 것들 해외 시장을 할 때는 해외 무역을 할 때는 국가가 나름대로 도와주는 게 더 뭐냐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상주의 필요성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같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중상주의 시대 때의 이제 사회 경제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은 이제 보면 요 내용이 뭐 나올 가능성 없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어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예. 자, 이미 중세 말에 일부 수출 공업의 중심지였던 대도시와 그 주변 농촌에서 자유로운 임금 노동에 입각한 자본주의가 싹트고 16세기 이후에 유럽의 근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됐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길드가 점점 해체되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금과 은이 많이 유입되잖아요. 가격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수요가 늘어나니까 종전의 길드 체제 가지고는 그걸 수용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당시 그 상업자본가들은 농촌 수공원에 있는 그 직인들에게 이 돈을 대죠. 선대제 형태로. 선대제 형태로 돈을 대면서 그 뭐냐면 인제는 길드 체제보다는 이 농촌 수공을 중심한 체제에서 상품을 값싸게 많이 찍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제 이런 것이 도시 중심의 길드 체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과정을 인제 겪게 되는데 자, 이 과정이 16 세기에서 18 세기 때 전반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6 세기 때는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나름대로 상당히 팽창이 됐어. 호황기죠. 아, 그런데 17 세기 때는 다시 인제 뭐냐면 침체와 불황이 닥쳤고요. 그리고 인제 18 세기 때는 상당한 또 장기간에 거쳐서 경제적 상승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제 여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보통 인제 맨델슨의 곡선하고 인제 연결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인제 여기 쭉 올라갔다가 13 세기 때 이렇게 해서 패스트 이후에 넘어가죠. 그 침체됐다가 다시 인제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16 세기 때 다시 올라가. 그다가 17 세기에 넘어가고.
자, 이런 것들인데 이 17세기 여기 그걸 뭐라고 하냐면 17세기 위기론이라고 해요. 네. 17세기 위기론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뭐 17세기 위기론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17세기 요 밑에 보면 17세기 위기론을 설명하면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아, 그건 16세기에 비해서 급격한 팽창이 호황에 대한 상대적 침체일 뿐이지 어떤 데는 17세기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면 그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경우 오히려 호황기였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 위해서 이제 지중해 세계가 몰락하고 유럽 경제 중심지가 이제 재편됐다. 네. 요 내용들이 이제 17세기 그 위기론의 주요 내용인데, 하여튼 내용을 보고, 그다음 다음 단락 보면 이제 중세말의 봉건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 세 가지 유형이 제시됐어요. 세 가지 유형. 예. 요 앞에 있는 내용들과 이제 많이 겹쳐요. 여기서는. 왜냐면 그 절대 왕조의 시기가 못 봐도 이제 뭐 새로운 시기가 아니라 중세 연장선상에서 이제 나와서 중세 말부터 나와서 이제 확대됐기 때문에 사회 경제 구조도 그 서로 이제 중세 말기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때 중세 말기 때 그 봉건제가 해체된 지역도 있고 오히려 강화된 지역도 있잖아요. 이런 거와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세 가지 유형을 뭐냐? 첫 번째가 동유럽 평양. 동유럽은 예전에는 그렇게 장원제가 강하지 않았죠. 뭐 봉건제는 좀 있을지 몰라도 장원제가 강하지 못했는데 이게 뭐예요? 점점 이제 뭐냐 장원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 동료제, 부추의 샤프트가 등장했던 유형이고요. 영국이 완전 전형적으로 이제 뭐냐 완전히 그 봉건적 요소가 탈피된 거죠. 예.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했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양극화가 심하죠. 이런 유형이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좀 약간 이제 반반 섞였어. 그래서 나름대로 봉건적 요소가 이제 해체됐지만 또 중간에 봉건적 반동이 일어나갖고 생산물지대 같은 봉건적 요소가 계속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왕권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들 다 파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대규모 이제 농장지대도 있긴 하지만 대토지 소유 지역도 있지만 상당수가 뭐냐면 그 토지가 평균화됐어요. 그러니까 자연농민층이 좀 소농민층이 좀 강해 그 지역은 뭐그 경영권이라든지 하여튼 경제권이라든지 소유권 다 포함해갖고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게 뭐냐면 경제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물론 지역에 따라 좀 그것도 달라요. 예,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엘베강 동쪽을 기준한 거예요. 자, 엘베강 동쪽은 그 당시에는 동유럽이고, 그다음에 이쪽은 서유럽인데, 되게 영국, 프랑스는 여기 엘베강 서쪽 지역이고, 동쪽 지역은 오늘 독일 지역이죠. 어떤 분은 그 당시에 독일은 지금 독일은 서유럽이니까 여기 동유럽에 포함시키는 좀 그렇지 않냐니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독일은 동유럽에 포함시켰어. 예. 그럼 약간 이상해. 독일이 발전하면 이제 서유럽 가는데 독일 그 당시 후진 지역을 무조건 동유럽으로 해갖고 편입시키. 지금도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후진 지역인 폴란드나 뭐 그런 지역 다 종류로 하고 이쪽은 이제 독일이 번성하니까 이제 서유럽을 편입시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자, 엘베강 동쪽 지역 그러니까 호이센과 그 폴란드 등을 포함한 동부 유럽은 이곳은 16세기 때 농산물 가격의 앙등에 좋을 기회를 포착한 영주들이 농민을 박탈하고 직접 강대한 직영기 경험하면서 농노제 강제 노동이니까 구추샤프트 영주 농장제가 실현됐다.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독일을 비롯한 그 당시 폴란드 그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서유럽보다 낙후되었죠. 거기에다 도시 지역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죠. 주로 이제 북부 독일, 한자 독일 동맹 정도밖에 없었고, 요 지역, 발트 연안 지역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농촌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인구가 또 뭐냐면 많지가 않죠.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뭐냐면 이들을 이제 노동자에 구입한 비용이 단가가 너무 비싸. 그럴 바에는 아예 얘들을 이제 인신으로 구속해갖고 강하게 이제 뭐냐면 농노 만드는 게 낫겠죠. 인신 구속 상태의 농노 만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예전보다 농노를 더 강화시켜 나갔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만들어서 구출샤프트라는 어떤 그 농장을 만들고 주로 이제 얘네들은 이걸 통해서 요 북부 지역이나 하여튼 서유럽 지역에 농산물을 갖다 팔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강제 노동시켜갖고 그 농노들을 이제 강제 노동을 시켜서
그 물건을 생산물을 농업 생산을 북부동이나 저쪽 그쪽 저기 서해도 쪽에 판매하려고 했고요. 근데 이 농민들이 그 당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 되는데 서해처럼 얘네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동부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어떤 총략들이 없어요. 새롭게 만든 다 신총약이야. 새로운 신도시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연대감이 약해. 그래서 서울처럼 상대적으로 그렇게 농민 관련도 없고요. 강력하지가 않아. 예. 그리고 또 이제 얘네들이 서울은 주변에 도시들이 많잖아요. 도망가죠. 그러면 농노들이 잡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동부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이 아까 말했지만 발트해 연안 지역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부 지역이나 이 나머지 지역도 다 농촌이다 보니까 도망가기가 좀 힘든 구조야. 그래서 이런 구추 헤드샷부터라는 어떤 정형적인 영주 농장제가 실현돼서 오히려 자원제를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계속 이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른바 재판제의 어떤 그 농노제 재판은 자가 소비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종전에 이제 자원제가 좀 다르죠. 시장, 그것도 국제 시장을 목표로 한 곡물 생산으로서 영주들이 토착성을 배제하면서 수소 상업에 종사했다. 그래서 이제 탄생된 것이 프로이센의 융커 출신들이죠. 예. 이들 영주의 후예들이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영국이에요. 영국은 전형적으로 중세적 요소를 다 탈피하고 근대로 넘어간 완전히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들이 이제 그 할 때 약간 이제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농민 계층화 분화가 일어났는데,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세 개의 계층이 형성돼요. 위에는 윗등한 젠트리, 지주 계층이죠. 예.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요몬이라는 계층이고, 자연농민층이고, 그 밑에는 이제 뭐냐면 그 농업 노동자 이런 계층이죠. 이 용어는 자기 땅도 가지고 있지만 남의 땅, 특히 젠트의 토지를 빌려 가지고 있는데, 젠트의 입장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경작권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용문한테 집중적으로 주죠. 용문한테. 우리가 이제 얘는 조선후기 때 뭐 경영왕 분홍이라는 그 역할 모델을 했던 것이 용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작권이든 소유권이든 이렇게 이들 두 개 계층이 뭐냐면 소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거의 한 다수는 농업 노동자 전략이 돼. 이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인크루즈 운동 이후 더 뭐냐면 강해지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보면 영국에서는 자원제 해체나 농노 해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중상층인 자유농민층, 용원계층이 형성되면서 농민의 계층 분화가 진행됐다. 자,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노동을 창출하는 동시에 또 한편은 자본주의적인 농업기업가가 배출시키게 되었다. 이 대표적인 용원 계층들이 그 역할을 하죠. 15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전반기에 거쳐 치열하게 전개했던 인크루즈 운동은 이러한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농업의 공동체 성격을 해체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인크루즈 운동은 대부분 경우 당시 국민적 상업으로 크게 발달됐던 모직물공을 원료인 양모수에 급증했던 목양업을 위해 목적을 만들고자 농민이 추방하고 토지에 집중하고 이를 울타리 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전에는 개방경직자라고 해서 울타리 안 쳤죠. 중세시대 때는. 근데 이때는 이제 자기 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울타리 치고 공유지에 있었던 이제 농민들 다 추방하고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맨이라고 했는데 요맨과 요맨으로부터 상승한 분홍과 젠트가 불리는 지주들이 그 중심이 되었으며, 이런 자유로운 노동에 입각한 농경과 목축을 경영한 자본주의 농업기업가였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크루즈 운동할 때 좀 더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동유럽과 영국에 위치한 중간 위치에서 프랑스야. 프랑스는 일단은 농노제 자체는 폐기됐어요. 그래서 농민의 자유로운 어떤 신분이 됐고, 그러니까 자원제나 농노는 해방이 됐다는 거. 자원제 해체되고 농노 해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프랑스 때 대혁명이 있을 때 우리가 농노제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이미 프랑스 대혁명 때 농노제가 없었어요. 네, 자원제 조치도 존재하고, 다만 이제 봉건적 요소는 잠재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이게 좀 차이점인데 영국하고 동유럽에서처럼 농노제는 재판은 없었다. 그러나 그 군대에 들어오면서 그 이제 뭐냐면 본거적 공납이 생산물지대로 고정되기 시작하면서 농민의 실질 부담이 되었고, 이게 제일 문제점이죠. 본건적 잔재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농노가 그 주인들에게 이제 경주들에게
그 지대 외에도 여러 가지 부역 노동을 같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농노가 자유민이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대가 아니라 이런 생산물 지대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농노가 주인에게 갖다 바친 여가 부업이라든지 선물 납부라는 이런 것들을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생산물 지대로 이제 붙이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 자유민이지만 자기가 분명히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대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영주들한테 이 생산물 지대를 갖다 바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을 거야. 특히 이제 생산물 지대 같은 이런 봉건적 그 공작물들은 그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귀족들이 이제 가난해져 가지고 그 부유자한테 갖다 팔거든요. 그래서 부유자들이 이 생산물 지대 같은 봉건적 그 지대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유자들이 일으켰던 국민 그 의회에서는 이걸 갖다 팔 수 그냥 주면 안 되죠. 생산물 지대는 자기 사유재산 아니야. 너네들 사가라. 재사기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봉건적 그 공납의 유상 폐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주제하고 농노제는 폐지됐지만 종전에 농노들이 예전에 부과했던 여러 가지 부업들 이런 것들은 헌물 납부들은 계속 그 후손들인 자유민들에게 남아서 자유민들이 예전에 그 주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지대가 아니라 생산물 지대를 납부했다. 이게 다 봉건적 공납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영주권 해체도 불완전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같이 목축의 인클루전 운동이 거의 없어. 공동체적 성격이 대부분이 그대로 잠정했으며 농민층 계층 분야가 지연됐고 자본가적 농업기업과도 추적이 느려지고 숫자가 많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시민계급이나 간직의 귀족이 된 신흥 귀족들이 많은 토지를 구입해 지주가 되고 그 토지를 소작적으로 내놓았다. 그래도 북부에서는 나폴레옹에 알려진 중산층 농민층을 중심으로 만만한 계층 문화가 진행됐으나 17세기 이후에 대차징론 중에서 자본가적 농업계열로 나타나게 됐다. 그러나 이제 이건 일부 지역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어떤 지역은 하면 대개 이제 그 분익소작, 농민에게 보면 부익소작이 우세했고 분익소작은 자유농노와 농노의 중간적 입장이었다. 이거는 뭐냐면 토지든 자유민인데 그 당시 이제 절반 소작에서 이제 뭐냐면 그렇게 50% 정도 이렇게 땅을 빌려갖고 지주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래도 얘는 토지가 뭐냐면 토지 경작권이 분배가 잘 됐다는 거야. 그 소농민층은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국처럼 계층분화가 심하지 않았어요. 아예 이제 잘 사는 그 토지 지주들과 그 밑에 있는 이제 뭐냐 경작권이든 소유권이든 적당히 갖고 있는 이런 소농민층들이 있었고 이런 농민들은 앞에서 얘기한 이런 생산물 지대라는 것들도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간층 위치에 서 있다는 게 농노적 성격도 있지만 자유민의 성격이 있고 형식은 자유민이지만 이런 어떤 생산물 지대를 계속 납부하면서 어떤 봉건적인 잔존을 계속 짊어지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편 영국에서는 도시 상인들 농촌의 진출과 젠틀이나 귀족 차남의 도시에 진출하려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뭐냐면 장자 상속제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는 장자한테 넘겨줘. 영지나 이런 것들. 그래서 나머지 차남은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가서 뭐냐 성인이 되거나 상이 되거나 전문 직종에 종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뭐냐면 젠틀 계층이 도시에 가서 부유자 계층이 되다 보니까 젠틀 계층과 부르주아 간의 어떤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어. 얘네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도시에 진출하려 했고 그래야 봉건적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자본 가지고 부유자인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프랑스의 경우 시민계열 상층이 토지와 간직을 획득하면서 귀족이 되기로 했다. 그래서 이들 범법 귀족이라고 하죠. 귀족은 사업에 종사한 것이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봉건적 신분제도 그대로 종속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절대방전 시기 때 독점권을 가지고 절대방전하고 대규모 이제 세상인들이 그 뭐냐면 서로 결탁을 했죠.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독점권을 이제 받는 대신에 그 절대방전 돈을 갖다 바쳤죠. 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 발전에 저해됐다. 이런 것들이 견해도 있고 아니다라는 것들 견해도 있고 하는데 이거 뭐 각자 보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당시 대표적인 생산 형태가 선대제 시스템이야. 선대제. 예. 그래서 이 선대제 생산이 상업자본이 종속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의 정도가 아니며 자본이 저해됐다는 게 마르크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선대제라는 건 뭐냐면 미리 돈을 주는 거죠. 미리 자금이나 돈을 수공업자에 주고 그리고 작업 공간이 이렇게 분산된 형태잖아요. 자, 이런 자본들은 이제 상업자본들이 주로 했다. 견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 때 들어오면서 이런 공간들이 하나 통합이 되죠. 그래서 공장제 수공업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 공장제 기계공업이 이제 발전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했던 것이 산업자본이다. 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것이 정형적인 이제 예전에 경제사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대제가 좀 더 이건 상업자본이기 때문에 좀 후진적이고 산업자본이 있던 이런 공장제 수공업, 메뉴표처제가 좀 약간 진보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선대제는 상업자본, 그다음 산업자본은 그 메뉴표처 이렇게 연결된 것이 구도 이제 봤는데 최근에는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이제 보면 산업자본 안에서도 계속 선대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공장제 수공업은 그 당시 상당히 일부였다. 이렇게 이제 산업자본 안에서 일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식적으로 상업자본 선대제, 그다음 산업자본 공정제 수공 이렇게 분리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간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농촌 수공업 같은 게 등장했다. 농촌 수공업. 앞에서 처럼 이제 길드밖에 수공업 체제가 등장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농촌 수공업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당시 길드가 여러 가지 생산을 하는데 규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를 벗어나갖고 여러 대량 생산을 뭐냐면 했고 이때 이 농촌 공업을 농촌 수공업을 지배했던 자본가들은 상인 자본가, 상업 자본가들, 선대제 형태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선대제 형태가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에 비해 메뉴 표처는 19세기 가서 약간 이제 산업 자본가에서 일부 등장했던 거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점 차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농업, 농촌 수업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서 보시면 잘 나와 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서양사 강의 있죠. 이 서양사 강의에 보면 잘 나와 있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서양사 강의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뭐 선대제라든지 농촌수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뉴표처 이런 내용들만 개념만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서유럽부터 이제 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절대 왕정기의 각국의 발전 내용을 볼게요. 예. 여기에 보면 이제 합스부르크하고 반려와 왕조가 등장을 하고 그러는데 합스부르크와 반려와 왕조 그 뒤에 이제 반려와 왕조의 계승한 부르고 왕조는 계속 대립 관계였죠. 그래서 그 당시 유럽 패권을 둘러싸고 대립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